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쨌든 시험 치르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한국사는 지금 뭐 그냥 온 도배가 돼 있어요. 너무 쉽다. 역대급이다. 뭐 그래도 보니까 지금 막 학생들이 뭐 저한테 연락을 주는데 100점짜리가 정말 많더라고요. 100점이 정말 많고 실수로 틀렸다 그러면 이제 한 개 정도 틀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 정도의 난이도는 거의 정말로 역대급으로 쉽게 나와서 제가 마침 또 오늘 아침에 한능검을 또 시험을 직접 가서 보고 심화를 보고 제가 해설 강 라이브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시험지를 봤는데 한능검보다 더 쉽더라고요, 문제가. 그래서 이거는 고득점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만약에 이게 한 두세 개를 틀렸다 그러면 좀 데미지가 큰 거예요. 항상 학생들은 변별력이 있는 문제를 맞추고 안 맞추고 여기에만 집중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꼭 맞춰야 되는 문제를 못 맞추는 게 정말 뼈 아픈 거거든요. 이번 시험은 실수를 했을 경우에 정말 최악이고 실수를 하지 않았고 한국사의 기본기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 같으면 고득점이 가능했을 정도의 시험입니다. 자,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뭐 판서를 할 것도 딱히 없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은 부여인데 제가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영고, 이제 은역 정월의 제천행사, 즉 영고라는 제천행사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흰옷을 숭상하며 뭐 등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나마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나마 지금 20문제 중에 그나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이 흰 옷을 숭상한다는 거 이거를 항상 강조를 드렸어요. 순장이라든지 흰옷 숭상. 그 다음에 은나라 달력으로 정월 즉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하는 걸 보고 부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1번에 사람이 죽으면 뼈만 추려서 가족 공동무덤인 목각에 안치했다. 이건 옥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읍군 삼노면 옥천하 동해군장이죠. 그 다음에 마가우가 저가. 이게 답이네요. 뭐 답이 뭐 쉽게 나오고 천군이 있으려면 삼한지역입니다. 설명할 게 없어요. 그렇죠? 제시문 정도만 분석하면 그나마 이 문제가 제일 수준이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자, 이것도 역시 구지가라는 노래, 그죠? 구지봉에서 구지가라는 노래에 관련된 배경이고 상자에서 알이 나와서 애들이 다 애기가 됐는데 여기도 김소로왕이 나오잖아요. 김소로왕이 나왔으면 뭐예요? 그럼 금강가야 아닙니까? 뭐 금강가의 건국설화는 워낙 많이 나오는 사료라서 그쵸? 그럼 금강가야면 뭐겠어요? 얘네들이 뭐 철을 수출하는 거 그거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해상교육을 통해 우수한 철을 수출하였다. 그런데 이건 신라잖아요. 박석 김씨가 왕위를 계승한 건 경당 고구려 아닙니까? 중앙의 태학, 지방의 경당. 자, 정삼회의 백제죠. 자, 이것도 뭐 이종 그냥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라서 뭐 여러분들이 맞추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문제를 보고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아니 최소한 식목도감이든 도병마사든 걔네들의 기능을 좀 제대로 물어보든가 어쩌든가 해야지. 세상에 빈칸 뚫어놓고 도병마사 아니면 식목도감인데 국방군사 도병문사고 제도와 격식 만드는 게 식목도감 아니에요. 이거를 물어보니까 참 문제를 푸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좀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고려시대를 어렵게 공부했나?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삼사는 뭐 화폐와 곡식의 출납의 회계를 담당하는 것이고 상사성은 육부를 총괄하는 기구고 어사대는 감찰기구 아닙니까? 그래서 어사대 대관들하고 그다음에 중서문화성의 낭사, 간관들이 이제 대관을 구성하게 되겠죠. 자, 이것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참 제가 웃었어요. 북진 정책을 추진하는 고려가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견제. 그러니까 거란에 대해서 물었으면 최소한 다른 걸 물어야지. 발해를 멸망시킨 민족을 물어보면 이걸 거란이라고 누가 몰라요. 거란 요 나라. 그렇죠? 그럼 거란에 대해서 뭐가 있습니까? 뭐 관군을 편성했다든가 그러면 거란의 1, 2, 3차 침략에서 서희의 단판이나 또는 2차 침략의 원인이 되는 강조의 정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양교의 분전이라든가 3차 때 또 귀주대처 강감차 이런 거 답 아니겠어요? 동북고성은 여진이잖아요. 그렇죠? 다루가치는 몽골이고 몽골이 1차 침략 이후에 다루가치를 72명을 설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쌍성총관부. 이것도 진짜 답이 없습니다. 그죠? 답이 없다는 게 이 정답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네요. 쌍성총관부, 동관부, 탐라총관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정답이 1번입니다. 제가 역대급으로 쉬워서 해설 강의도 역대급으로 짧을 것 같아요. 진짜 아마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고 여러분들도 이미 해설을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자, 이거는 뭐냐면 서경에 관한 권한이 나왔어요. 서경. 그쵸? 그 다음에 뭐 간쟁 뭐 이런 것들이 나왔고, 딱 보니까 이게 지금 기구들을 보면 조선시대 기구예요. 조선시대. 그쵸? 그러니까 이게 고려시대에 이런 서경을 맡는 게 바로 어사대 관원들과 중소문화사의 낭사라면, 조선시대는 이 대관에 해당하는 게 사헌부의 관원들이에요. 그 다음에 간쟁을 맡고 있는 사간원, 사간원의 관원들을 우리가 묶어서 양사라고 얘기를 하죠. 이 양사가 또는 다른 말로 대간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서경권을 행사를 합니다. 맞죠? 자,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간원이 나왔어요. 그럼 남은 건 사헌부밖에 없잖아요. 정답이 1번이죠. 교서관은 이제 경적의 인쇄를 담당하고 제사시에 쓰이는 충문이나 또는 향이나 인신을 담당하는 것이고, 승문호는 뭐 외교 문서를 작성하는 거고, 승정원은 왕명 출납하는 비서기구 아닙니까? 정답이 1번이죠. 양사를 묻는 건데 너무 쉽게 물었어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밑줄 친 그가 누군지 한번 봅시다. 자,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삼교라는 게 유불도인데 소의 발과 같아서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유교와 불교는 모두 흥하는데 도교는 아직 번성하지 않았으니 소위 천하의 도수를 갖추었다 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청하오니 당의 사신을 보내 도교를 구해와서 나라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소서. 도교가 고구려에서 좀 융성하게 되는데, 여기 들어올 때가 보면 당에서부터 이제 도덕경이나 도사들이 들어옵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영유왕 때도 있었고요.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영유왕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언제 있냐면 이렇게 엎드려 청하오니라고 신하가 얘기한다 그러면 바로 연개소문이에요. 연개소문이 이제 권력을 어떻게 잡습니까? 영유왕을 폐위시키고 보장왕으로 바꿔버리는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러면서 연개소문은 도교를 장려하기 위해서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당시에 도사들과 도덕경을 유입하게 됩니다. 입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교를 통해서 이제 불교를 이제 좀 억압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연개소문, 이 글을 물었으니까 이 연개소문에 대해서 찾으면 뭐가 될까요? 당에 대한 강경책이거든요. 당나라와 동맹을 체결한 나라는 신라죠. 신라가 나당 동맹을 체결한 거고, 천리장성의 축조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천리장성의 축조는 새롭게 이제 당나라와, 처음에는 고구려가 당나라 초기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나라가 팽창 정책을 펼치면서 고구려랑 대립하게 되고, 거기서 연개소문은 당에 대한 강경파예요. 오히려 영유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유왕을 폐위시키고 보장왕으로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에 대한 강경책으로서 천리장성의 축조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살수대첩은 뭐 이거는 울지문덕 장군이니까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 남진정책의 추진과 한성의 점령, 이거는 뭐 장수왕이 백제를 침공했을 때 얘기니까 연개소문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그나마 조금 어렵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소고개를 쓴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모르면 못 푸니까. 그쵸? 신라의 승려 중에 원강법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거 말고 뭘 쓰냐면 걸사표라고 해서 진평왕의 부탁으로 수나라에 군사를 요청해서 고구려를 좀 쳐달라라는 글을 보냅니다. 608년에. 그래서 걸사표 이후에 수나라가 이제 고구려를 쳐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살수대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원강에 대해서 찾으면 답은 뭐 걸사표밖에 없을 겁니다. 세소고개 아니면 걸사표니까. 그러면 답은 3번. 그죠? 이게 걸사표예요. 자, 그런데 1심 사상 누구예요? 원효 아닙니까? 화엄일승 법계도 의상이죠. 자, 왕호 천축국전 누구죠? 해초. 어차피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아니면 진표나 원칙일 텐데, 자, 고대 불교에서 뭐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평이하게의 문제입니다. 그나마 이번 문제 중에서는 그나마 좀 풀만한 문제다. 자, 8번 가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웃었어요. 최소한 조선시대 실학을 좀 물어보려면 뭐 제시문을 좀 길게 주든지, 아니면 여러 명을 주든지, 아니면 어떤 실학자에 대해서 그 인물을 묻는 게 아니라 그 실학자의 어떤 뭐 주장이나 이런 걸 물어야 되는데, 세상에 이렇게 빈칸 만들어 놓고 실학자를 찾으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런 식의 문제를 참 이걸 풀어야 된다는 게, 근데 너무 쉬운 게 뭐냐면, 아니 북학의를 쓴 게 박제가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해동 역사가 한춘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죠?
박지원이라면 열하일기나 관홍서초나 뭐 한민명전이나 또는 소설이 있는 반경가계전 이런 거 나와야 되고, 안종복이면 동사강목이나 또는 열조통기 이런 거 나올 거 아닙니까? 또는 천학문답이나 천학고 같은 거 그런 거 나오겠죠. 아니 이게 고민할 게 없어요. 한치훈 엄청 중요하잖아요. 해동역사. 중국과 일본의 540여 종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만든 기전체 역사서 아닙니까? 박제가 북하기에서 이 소비의 어떤 절약의 역설 이런 거, 소비의 권장 이런 걸 주장한 중상학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 지금이 8번까지 왔나요? 그럼 9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순서 배열인데 고려시대 순서 배열인데 뭐 이것도 너무 간격이 넓어가지고 일단 이자겸의 난이잖아요. 이자겸의 난이니까 문벌교적 사회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니까 이게 제일 먼저고, 그쵸? 그러니까 라가 제일 먼저예요.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에서 최소한 최충원이 먼저냐 이의문이 먼저냐 뭐 아니면 뭐 경대승이냐 정중부냐 뭐 이런 건데, 정중부 얘네들이 처음에 무신정변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가 들어가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정중부 다음에 경대승 다음에 이의민 다음에 최충원이니까 이의민을 제거하고 최충원이 권력 잡았다. 그러면 요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이 나가 돼요. 물론 최충원이 뭐 이의민을 제거한 게 1196년이다 이런 거 연도 모르더라도 순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충주성에서 천민들이 몽골군에 맞서 싸웠다. 그러면 최소한 대몽항쟁 있잖아요. 이거 무신집권기의 대몽항쟁은 최충원 시기가 아니에요. 최우 때부터 1231년부터 일어나는데, 김윤우가 2차 침략 때 처인성에서 몽골을 격퇴했는데 이게 5차 침략입니다. 몽골의 5차 침략. 다가 이 5차 침략 시에 바로 충주산성 방어별감에 임명된 김윤우가 바로 충주성의 천민들을 이끌고 몽골을 격퇴하게 되죠. 그래서 이 충주성 전투하면 125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몽항쟁이니까 그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라가 나 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간격이 넓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미루어서 다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뭐 대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지역을 찾아라 그랬는데, 자, 이것도 훈요 10조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 나왔어요. 태조가 남긴 훈요 10조 중에서 특히 이 서경을 중시해라. 너희들은 고구려의 고토를 회복할 생각을 하고 살아라. 1년에 100일 이상 머물러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서경은 수덕이 순조롭다. 그렇죠? 그럼 서경, 평양에 관한 얘기죠. 그러면 1번 대장도감을 설치한 건 강화도 아닙니까? 강화도에서 대장도감 설치해가지고 8만 대장도감 만들고, 물론 이제 진주 남해안 지역에 분사대장도감이 있긴 합니다만 대장도감이면 이제 강화도가 맞죠. 진울의 수원사 결사는 일단 여기랑 관계가 없어요. 진울은 원래 지금의 팔공산 있죠. 팔공산 거조함이라는 곳에서 이제 결사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정예 결사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지리산 지역으로 옮겨오죠. 자, 그러면서 거기서 수선사 결사라고 이름을 또 바꾸게 됩니다. 자, 여러 사찰을 거쳐가는데 이제 지리산 일대 수선사 결사의 마지막 장소는 이제 송강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평양 쪽이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망이망소의 난은 세상에 공주 명학소의 난이라고 누가 모릅니까 이거. 맞죠? 자, 동령부 설치한 게 답 아니에요? 그쵸? 서경의 동령부고, 그 다음에 화주지방의 쌍성총관부고, 제주도의 탐라총관부잖아요. 그렇죠? 동령부는 그래서 1270년 이후로 설치가 됐습니다. 충렬왕 때 수복이 되죠. 요동으로 얘네가 밀려가니까 정답 4번입니다. 자, 1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제 수업 들으셨던 분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고려시대 사료 중에 삼국사기 아니면 삼국유사 아니면 제왕운기 아니면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그죠? 사료가 나올 수 있는 거 이 세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동명왕편, 맞죠? 삼국사기, 동명왕편, 삼국유사, 제왕운기.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삼국사기, 김부식이 올린 진삼국사기 표를 보나 삼국사기 서문을 보나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기억해야 되는 문장이 있다 그랬어. 해와 별처럼 빛나게 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제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게 핵심 키워드다. 이 부분도 다 알면 당연히 좋지만, 그렇죠? 또 열전 이런 얘기가 있는 걸로 봐서 기전체 이것도 느낌이 오죠. 이해되십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얘는 삼국사기 서문이에요. 삼국사기.
그럼 삼국 사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많이 나왔던 사료라서 기출 사료만 공부하셨으면 제가 올려드린 거, 보여드린 거 그것만 하셨으면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럼 1번은 삼국 유사 아닙니까? 삼국 사기는 이런 게 빠졌으니까. 그죠? 삼국 사기는 왜 뺐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라 그래서 이제 기전체로 쓰면서 뭐 이런 건국설화, 특히 뭐 단군 신화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다 누락했단 말이에요. 그런 빠진 이야기들을 적은 게 삼국 유사죠. 자, 단군 조선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본 통사라 그래서 통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 역사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를 다 쓴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동국통감이죠. 동국통감이라고 조선 전기에 조선 성종 때 편찬된 서거정 등이 편찬한 동국통감입니다. 자, 거칠부가 편찬한 것은 뭐 전해지진 않지만 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서문인 것을 사료상으로 알면 그냥 풀 수 있는 거고, 근데 워낙 많이 나왔기도 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 정말 누누이 강조한 사료라 여러분들 맞으셨을 것 같아요. 12번 이 왕은 누구냐? 이것도 쉬운 게 문무왕이 나왔고 뒤 이어서 즉위한 이 왕이라 그랬으면 문무왕 다음이 신문왕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없죠. 그래서 가문사 창건하고 가문사지 삼층석탑 세우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능은 바다에 이제 대왕암이라고 만들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면 건원이란 독자적인 연호를 쓴 사람은 처음에 연호인데요. 이게 법풍왕이고, 아니 신문왕이 국학 설치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성덕왕 때 거기에 공자와 제자들의 화상을 모시고 경덕왕 때 태학감으로 바꾸고 박사 조교를 두죠. 그럼 정전을 지급한 것은 신문왕 다음의 왕인데 성덕왕입니다. 자, 진골 출신으로 처음에 왕이 올랐던 사람은 신라 중대를 시작한 무열왕이 되겠죠. 이것도 뭐 너무 평이한 문제가 돼버렸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 13번 문제가 또 보니까 이 왕의 재위식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참 답답합니다. 초계문신제 주고 규장각 줬어요. 아니 이거를 읽고 정조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말 거짓말 아니고 정말 진짜 답답합니다. 이거 한국사 그냥 한 바퀴만 공부를 하셨으면 다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대전의 통은 제가 맨날 대전 통편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대전의 통은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에요. 제가 조선의 법전, 경국대전, 성종, 그 다음에 속대전 영조, 대전 통편 정조, 해통,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라 말씀드립니다. 신해통공이 일단 맞죠. 신해통공은 뭐냐면 자 시전상인들 상인의 금 난정권을 폐지하는 것인데 거기서 물론 유기전을 제외를 합니다. 됐죠? 그리고 이 같은 해인데 1791년에 신해박해라 그래서 또 윤지충의 신주 소각 사건 때문에 또 한 번 천주교 탄압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확히 60년 후에 1851년에 철종 때는 신해허통이라 그래서 바로 서울에 대한 차별이 더욱더 완화되는 그런 조치가 있죠. 홍경래 나는 1811년입니다. 순조죠. 자, 동학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1860년에 창시됐습니다. 철종 때. 그리고 뭐 이대교주, 이제 이 동학이 창시한 것은 동학을 창시한 건 최재우인데 최재우는 1864년에 죽고요. 그 전에 63년에 이제 최시영이 이대교주가 되죠. 정답은 3번이네요. 3번. 제시문에서 정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이 문제도 평이했을 것 같습니다. 자, 14번 볼게요. 자, 이건 바로 이제 또 대원군이 나와버리네요. 철종이 죽고 고종이 어린 나이로 왕이 되니까 아버지였던 흥선군이 대원군이 됩니다. 흥선 대원군의 집권기. 그럼 대한국 국제는 대한제국이 나중에 1899년에 반포를 하는 거라 대원군은 그 전에 이미 사망도 했을 뿐더러 이건 대한제국의 황제인 고종이 반포를 한 겁니다. 자, 서원을 아니 세상에 대원군의 서원 철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기회로 해서 일으킨 것은 갑신정변인데 맞죠? 흥선대원군은요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에 끌려가 있어요. 갑신정변 당시에는 없고요. 그래서 갑신정변 14교조 정강에 뭐라 나옵니까? 청에 대한 조공의 허례를 폐지하고 흥선대원군을 돌아오게 하라라고 돼 있죠. 황준선의 조선 책략을 가지고 온 사람은 자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입니다. 김홍집이 1880년 말에 이걸 가지고 오게 되고 그래서 81년에 영남만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됐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5번 갑니다. 15번. 탑골공원 나왔어요. 탑골공원. 시민과 학생들이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됐어. 세상에 3.1운동을 이렇게 쉽게 준 거는 제가 처음 봤네. 그리고 나서 뭐가 만들어져요? 각지의 임시정부들이 만들어졌다가 상하이로 통합이 되죠.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통합이 되어서 이제는 이렇게 조직적으로 좀 독립운동을 전개하자라고 하는 중추적 기관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임시정부에 대해서 찾으면 일단 너무 쉽게 나온 게 연통제와 교통국이 나왔어요.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있기 때문에 국내랑 연결할 수 있는 교통국이라고 하는 정보조직과 연통제라고 하는 비밀 행정조직이 필요한데 얘네들이 1921년 정도 되면 거의 다 발각이 돼서 임시정부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대동단결선언은 그보다 먼저 임시정부보다 먼저 상하이 지역에서 나왔는데 이것도 제가 사료 엄청 중요하다고. 공화제 선언으로서 그죠? 융희 황제가 삼보를 포기한 8월 29일은 우리가 삼보를 계승한 날이고 구한국 최후의 날은 신한국 최초의 날이고 등등등 이런 그 대동단결 선언을 통해서 공화제의 선언을 하게 되는데 되게 중요한 사료고요. 시기가 달라요. 신흥무관학교는 일단은 이 임시정부랑 또 관계가 없는데 지역적으로는 서간도 삼원보 지역이에요. 임시정부는 상하이고 삼원보 지역에서 처음에 신민회가 주도해서 신흥강습소를 만들죠. 그러다가 이것이 나중에 이름을 신흥무관학교로 바꾸게 됩니다. 바꾸게 되는데 어쨌든 신흥무관학교 즉 신흥강습소의 설립에는 임시정부가 이것을 설립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맞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서간도 삼원보인데 신민회 쪽의 활동으로 잡아주셔야 되고 조선혁명선언은 이제 신채호 선생이 썼지만 의열단의 선언문이죠. 그래서 요거는 의열단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16번 문제로 갑니다. 이것도 좀 웃었어요. 제가 세상에 제너럴 셔먼 사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 다음 광성보 점령이면 신미양요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제가 맨날 순서 배열할 때 이 1866년에 병인박해 잡고 제너럴 셔먼 사건 잡고 병인양요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68년에 지금 나온 오페르트 도굴 사건 잡아놓고 신미양요 그 다음에 척화비의 건립 맞죠? 그 순서 아닙니까? 그럼 지금 요거랑 요거 사이면 오페르트 도굴 사건밖에 없죠. 그러면 보세요. 고종이 홍범식사조를 반포한 것은 갑오 2차 기역이기 때문에 갑오 2차는 93년 말부터 시작됐고 홍범식사조는 그 해가 넘어가서 종묘에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독립서고문과 함께 운요 사건은 1875년이에요. 이것 때문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거죠. 자, 답은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고 이모굴라는 82년이죠. 이것도 너무 쉬운 거예요, 문제가. 자, 그 다음에 17번. 자, 신간회를 줬는데 이것도 보세요. 20년대 시기 줬죠. 비타합적 민족주의자들, 사회주의 연대 줬죠. 더군다나 정우의 선언까지 줬어요. 이 정도 주고 시기도 줬어요. 세상에. 27년 2월이라고 시기까지 딱 특정해서 주는데 정우의 선언도 나왔고 최소한 이 문제를 내려면 정우의 선언을 제시문으로 뽑아가지고 신간회를 찾아내게 하던가 그것도 아니고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점수를 몰아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신간회가 했던 거 뭐가 있을까? 제가 신간회 활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1929년에 원산 총파업과 갑산 하전민 사태와 그 다음에 광주 학생항일운동 당시에 개입한 거죠. 특히 광주 학생항일운동 당시에 개입해서 진상조사단도 보내고 그 다음에 민중대회를 계획했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그리고 신간회 창립의 배경에는 60만세 운동 같은 것들이 있지만 신간회가 이 광주 학생항일 운동에 이렇게 참여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물산장려 운동은 20년대 전반기부터 시작이 됐고 밀립대학 설립 운동도 역시 20년대 전반기부터 시작이 됐죠. 신간회가 27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신간회가 창립되기 이전부터
물산장려운동은 일찍 보면 20년에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이 시작하고 23년에 벌써 서울에 조선물산 장려회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일찍 보면 20년에 조선 그 당시 한규설이나 이런 분들이, 물론 밀립대학 기성 뭐 예를 들어서 기성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23년 정도, 22년, 23년 이때 만들어지지만 이미 1920년대 초반부터 이 민족 어떤 고등교육기관의 필요성이라는 게 굉장히 있어서 거기서부터 이미 그런 준비는 다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보면 22년이면 밀립대학 기성준비에 23년이면 기성회 같은 게 만들어지고 모금 계획까지 다 나와요. 그런데 그런 걸 방해하려고 일제가 24년에 경성제국대학을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신간의 창립 이전부터 되고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분화로드 운동은 동아일보가 31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조선일보의 문자보급 운동은 29년, 분화로드 운동은 31년부터죠. 그러다 일제 금지령으로 다 중단되는데 그나마 이 문제는 이번 문제에서 그나마 문제답게 출제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제시문에서 신간회를 너무 쉽게 준 거죠. 조금 어렵게 주는데 원래는. 정답 4번입니다. 제가 평소에 수업했을 때 포인트만 잘 기억하셨으면 디테일한 거 몰라도 다 맞힐 수 있어요. 자, 이 조약은 뭐냐? 통감을 줬어요.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경성에 주재하고요. 한국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보통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요번에 쓱 집어넣은 거죠. 개항장면 1번 정부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을 설치할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아래 종래체 한국 1번 영사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를 집행한다. 이 내용만 알고 계셔도 돼요. 이게 을사늑약에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거예요. 통감부가 처음 설치되는 얘기니까. 물론 통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한일 신협약에 많이 나오지만 이거는 통감부가 처음 설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선 총독부를 설치한다는 조항이 거기 있을 리가 없죠. 조선 총독부는 국권 피탈이 돼야 돼요. 이때는 통감부를 설치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이죠. 헤이그 특사 사건은 1907년이에요. 헤이그 특사 사건 이후에는 오히려 한일 신협약,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한일 신협약이 나와야죠. 자, 반공령 시행 이전에 미리 통보해야 된다는 것은 83년에 조일 통상장정이에요. 조일 통상장정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중지 없이 국제적 성격을 가진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외교권의 박탈, 이것이 을사늑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정답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은 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미, 소, 영의 외무장관들이 한국 문제를 논의합니다. 이거를 그 유명한 모스크바 삼상회의, 삼국 외무장관회의 또는 삼상회의라고 합니다. 그렇죠? 결정된 사항이 뭐냐면 바로 이거죠. 한반도의 민주적 임시정부를 수립해 주자. 그 다음에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 미소 양군 사령부 회의를 개최하자. 그 다음에 미, 영, 중, 소에 의한 최고 5년을 기한으로 한 신탁 통치를 실시하자. 이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적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면 미소공동위원회가 먼저 열려요. 한반도의 수많은 기구들을 대표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만들고 그다음 미소공동위원회가 그 협의기구와 함께 협의해서 임시정부를 만들면 미소공동위원회가 다시 임시정부랑 협의해서 신탁통치 문제를 결정을 짓는다. 뭐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 건데 그런데 미소공동위원회가 2번이나 1차, 2차가 왜 다 결렬이 되냐면 그 자신들과 대화할 협의기구를 만드는데 소련은 신탁통치에 반대한 반탁통 단체, 즉 우익은 참여를 하지 말자, 참여시키지 말자. 미국은 그러면 자기네가 불리해질 것 같으니까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신탁통치에 반대했던 반탁단체도 협의기구에 포함시켜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미소공동위원회가 모두 결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미국과 소련이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민주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거죠. 이 합의에 따라 40년 3월에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죠. 덕수궁 석조전에서. 근데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소련은 반탁단체는 협의기구에 참여시키지 말자. 미국은 참여시키자. 이것 때문에 결렬됐고
자, 이거 다음에 6월달에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화합작 운동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미소 공동위원회에 관한 얘기니까 미소 양측의 의견 차이, 그 의견 차이가 자신들과 얘기할 대표기구, 한국의 대표기구, 즉 협의기구에 반탁단체가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예요. 건국준비회는 여운형 선생이 광복 그 당일날 8월 15일 날 그 조선 총독과 통치권 이양 협상을 하고 나와서 건국동맹을 건국준비위원회로 바꾸는 것이고요. 자, 재헌헌법을 만든 것도 우리가 정부 수립 이전 아닙니까? 48년 7월에 우리가 재헌헌법 만들고 8월 15일에 정부 구성된 거죠.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로 정부를 수립한다는 결정은 미국이 이제 한반도 문제를 유엔으로 9월에 이관합니다. 그래서 11월에 이런 결정이 내렸는데, 그래서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48년 1월에 들어왔는데 소련이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북한 지역으로. 그래서 2월에 유엔 소총회가 열린 거죠. 그래서 결국 남한 단독 선거에 결정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50총 선거로 가는 거고, 거기에 반대한 게 뭐 우리 김규식 선생의 남북 협상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쉽게 줬어요. 4.19 혁명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그쵸? 1960년. 유신헌법이 72년인 것도 다 아실 것 같은데, 반민법은 여러분 1948년 9월입니다. 제가 정부 수립 이후에 재헌국회가 제일 먼저 만든 법안이라고 그랬어요. 7.4 남북공동성명. 이게 왜 맞냐면 7월 4일날 이거 발표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남북한 모두 통일 문제로 싹 옮겨버리잖아요. 그래서 유신헌법이 10월에 제정이 돼서 결국은 12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요때 이후로 공포가 된단 말이죠. 요거 다음에 사람들의 관심을 통일 문제로 돌려놓고, 그리고 북한도 이제 사회주의헌법 만드는 거예요. 자, 동시 유엔 가입은 91년 9월에 노태우 정부에 이루어진 거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두환 신군부에 대항한, 그죠? 그래서 뭐 민주화를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갈 것은 7.4 남북 공동 성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년 지방직 9급 한국사 문제 해설을 마쳤는데요.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너무 쉽다 보니까 해설에서 따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없을 정도로 평이하고요. 해설지는 제가 또 첨부를 할 테니까 참고로 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번 시험이 뭐 이런 정도의 난이도로 나올지 그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지방직은 최근 좀 쉽게 나오고 있고, 이번에 얼마 전에 봤던 국가직은 이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하실 때 너무 쉽게 맞춰서 공부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수업 시간에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조율해서 전달을 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잘 따라오시면 요즘 같은 분위기에 한국사 고득점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한국사에 대신에 자신이 없었던 분들은 이런 시험을 보시면서 조금 더 자신감을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